미용은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미용은 얼굴을 포함한 모발, 신체, 정신 상태처럼 이 전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용은 인간의 문명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삶과 밀접한 문화 양식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미용이란 무엇인지, 서양 미용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뷰티 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충훈 아나운서님. 그리고 MBC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이곳은 처음이시잖아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그간 짧지 않은 교단 생활 동안 학생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해서 익숙한데요. 네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긴 시간 참여하는 건 처음이어서 매우 떨립니다. 특히 이충훈 아나운서님의 수려한 외모하고 멋진 보이스가 심쿵한데요. 예. 뷰티 캐스터라고 명명해 주신 만큼 뷰티 관련 입문 지식을 네. 잘 전달해 보도록 오늘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유, 또 첫 인사부터 저의 뷰티를 또 이렇게 포장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유현주 교수님과는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볼까요? 우리가 흔히들 미용 하는데요. 네. 그 미용이란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기능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미용이 어떤 발자취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는지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내용 또한 진짜 방대한데요. 네. 오늘은 서양 미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미용이란 과연 무엇인지 미용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미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논제이긴 한데요. 굳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미용을 인격, 즉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용하면 퍼머, 커트,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대부분 현상적인 시술을 맞아. 떠올리는데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물론 미용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전에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미용 시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거나 또 본인이 만족하는 개성을 표출하면서 네. 자존감과 자신감을 업시키게 되는 것이 아하. 미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를 통한 만족감, 행복감이 우리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에 미용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있잖아. 그런 느낌이죠. 진짜 뭔가 좀 잘 가꾸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네, 그 맞아요. 외모를 가꿈으로 해서 내면이 또 올라가는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통용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 교수님. 나 여기 있어.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이게 미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4월 어느 날 출근길에 네. 벚꽃이 만개한 정군도로를 달리면서 독백이지만 큰 탄성을 질렀습니다. 벚꽃길이 너무 아름다워 감탄했고 그래서 아침 출근길이 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됐거든요. 네네. 그 벚꽃나무를 심은 이유 또 탄성을 자아내는 존재감 이것이 미용이라고 그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고 또 만족스럽고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물론 미용은 화려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은은함, 편안함 같은 내추럴함도 당연히 포함하지만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서 미용이 곧 인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용과 인격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언젠가 한 방송사에서 사람의 첫 인상에 대한 실험을 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자기 분야에 잘 자리하고 있는 한 직업인 남성을 명동의 쇼윈도에 마네킹처럼 세워놓고 네. 지나가는 여성 위주 행인들에게 호감도와 직업, 수입 등을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청바지 차림의 평소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는 행인들이 매우 비호감으로 여겨서 마이너스 점수를 준 행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장을 잘 안 갖췄다라는 그렇죠.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직업도 무직이거나 네. 일용직에 연봉도 매우 낮게 예측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동일 인물을 다시 헤어스타일링도 하고 복장도 다 해서 뷰티 서비스를 받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행인들에게 했을 때에는 호감도를 10점 만점에 10점이 다수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전문 직업인의 인성까지도 좋게 판단하기도 하더라고요. 오호. 그리고 심지어 배우작감으로도 오케이를 하고요. 아, 그래요? 아, 미용 하나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미용의 가치와 기능이기도 하면서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미용이고 가치이고 기능이고 파워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결과입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네. 이 아나운서님께 틈새 퀴즈 하나 내봐도 될까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듣고 계신 분들도. 자, 한번 퀴즈 내주시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 이미지를 결정하고 각인하는데 네.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10초면 충분하겠다 하면 O, 네. 아니다 더 걸린다 하면 X, 50%의 확률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저는 사실은 교수님 네. 아나운서 시험 봤을 때 네. 그 카메라 테스트를 네. 보통은 한 사람에게 5초에서 10초 정도밖에 안 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충분한 시간이겠구나라고는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네네. 또 이게 방송 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네. 그래도 10초는 너무하지 않냐. 한 10분은 봐야 되고 1시간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쉽지만 땡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 관련 예. 실험 결과에 따르면 첫인상은 짧게는 3초에서 아주 길어도 1분 안에는 정해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처음 결정된 이미지는 초두 효과라고 해서 잘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용모와 태도를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군요. 우리도 모르게. 어찌 보면 그 외모만으로 사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그럴 수 있죠. 루키즘 시대라고 하면 외모 중심 사회라는 부정적인 시각 내지는 단어로만 생각하는데요. 네네. 너무 정형화된 기준을 쫓는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개성을 중시하는 경우는 좋지 않지만요. 네네. 나도 타인도 보기 좋은 태도와 외모를 가꾸고 그로 인해서 만족감, 자존감, 자신감이 생긴다면 이 또한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멘토링하는 미용업은 참 가치 있고 숭고하다는 생각에 자부심 뿜뿜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인간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용의 발자취, 그중에서도 이 서양 미용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탈리아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역사는 삶과 현실이며 따라서 역사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역사를 배제한 삶과 현실을 생각할 수 없듯이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미용의 역사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서양 미용의 역사를 굵직굵직한 부분만이라도 짚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나운서님 네네. 여기서 두 번째 틈새 퀴즈 드려도 될까요? 오늘 왠지 제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주시죠. 죄송합니다. 내주시죠. 이번엔 좀 근데 더 어려운 주관식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줄기차게 외웠던 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인지 기억하실까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네. 그리고 이집트. 네. 나일강 있는 이집트. 네네. 그리고 인더스 문명. 네네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어 문명. 와우. 범생이셨나봐요. 아, 이 정도는 진짜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잖아요. 퍼펙트한 답인데요. 아, 우리 듣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미용의 역사 이야기 보따리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네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미이라, 클레오파트라 등을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고대 이집트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과학화된 문명이 발달된 곳이기도 하고요. 네. 미용 역사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미용 문화사의 보고입니다. 미용 문화사의 보고. 고대 이집트 시대 미용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 시대의 기원이 된 사회문화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용 문화를 살펴보면 네. 이곳이 매우 더운 열대지방이어서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나일강에서 매일 목욕하는 개인위생 문화가 발달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샤워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동물 지방과 나무를 태운 재로 세계 최초의 비누를 만들었었습니다. 오. 그 외에도 그 시대의 가발 문화와 향수 기원인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독특한 화장 문화 등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가발이 있었어요? 가발.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발 문화는 미용 문화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심 포인트인데요. 네네. 고대 이집트는 매우 더운 기후 영향도 있고 위생 관리를 위해 두모, 즉 머리 모발과 채모를 모두 밀어버리고 어허. 외출 시에는 가발을 쓰는 생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가발을 통해서 본인의 부와 권위를 나타내는 외모 가꾸기의 수단이 되기도 했죠. 아하. 열대지방은 뜨거운 태양열 아래 활동하면서 머리와 가발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태양열도 차단하고 네. 통풍도 되게 하였는데요. 집집마다 이런 가발이 2-3개씩은 필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의 가발이 부와 권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가발로 신분을 어떻게 구분했었을까요? 상류층의 사람들은 모발로 만들어진 인모 가발을 어깨나 허리까지 쭉 내려오도록 길게 했고요. 하류층은 둥근 모자 형태로 양털, 야자수 잎 등으로 짧게 만들어 했습니다. 네. 노예는 아예 가발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본인의 머리카락을 단발형으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여성들의 가발은 대체로 길게 하고 웨이브를 만들기도 했고요. 따서 옆으로 늘어뜨려 리본, 꽃, 구슬, 금실 등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최대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었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충훈 아나운서님께 네. 틈새 퀴즈 하나를 또 여쭤볼까 합니다. 퀴즈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헤어에 파마와 염색도 했다. 했다면 O, 없었다면 X입니다. 그래도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아닐까. 안 했으면 뭐 이야기가 이어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와우. 동그라미 선택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맞아요. 이집트인들은 네. 나일강의 진흙으로 나무 막대기에 머리를 말고 네. 핫도그 만들 때 밀가루 반죽처럼 감싼 뒤에 태양열에 건조하고 진흙을 털어내면 지속되는 웨이브가 생긴다는 걸
알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원이 되었죠. 아, 진흙으로 파마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 토양이랑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집트인들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용실에서 파마를 할 때 쓰는 파마액이 알카리제, 즉 환원제고요. 네. 와인딩을 한 후에 열 처리를 하고 웨이브를 고정시키기 위해 바르는 액이 산화제거든요. 네. 이 나일강의 진흙토가 알카리 토양이어서 와. 퍼머 일액의 효과를 냈고요. 세상에. 태양열로 열 처리를 한 후에 공기 중의 산소가 제2제 산화제 역할을 해서 세상에나. 고정력을 지닌 퍼머넌트 웨이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현재와 와. 같은 퍼머의 원리를 그 당시에 발견하고 행했다는 게 매우 놀랍죠. 야, 진짜 새롭게 한 사실이네요. 지금과 같은 파마의 원리를 그 당시에 행했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외 고대 이집트의 특징적인 미용 문화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앞서 언급을 했지만요. 미용 문화사를 빠짐없이 등장하게 하는 것은 가발 이야기입니다. 네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절대 권력자 파라오 왕은 네. 가발의 높이가 높고 우라에우스 혹은 아스피드라는 뱀 모양의 장식을 했는데요. 영화에서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는 지혜와 권위의 상징으로 자기 신분과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세스 2세는 이집트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파라오로 무려 66년이나 통치했고요. 네. 400여 명의 자식을 두면서 매우 장수한 상상 초월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의 미이라가 발견되었을 때 붉은 컬러의 헤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고 또 다양한 능력을 지닌 세크메트라는 여신이 붉은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붉은 머리색은 이집트 문화에서 신성하고 존경받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파라오의 신성함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빨간 머리색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아, 고대 이집트 시대 지금처럼 머리 염색이 행해진 거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집트 하면 그 미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당시 통용되었던 동전 속 그녀의 얼굴을 보면 긴 메브리코에 커다란 입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미인이었다 아니다라고 평이 분분한데요. 네. 벽화나 유물을 통해 본 그녀의 화장술을 보면 매우 진한 눈썹에 아이라인으로 눈을 심하게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 보면 하나같이 짓다 못해서 좀 약간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는 눈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 보셨는데요. 그 당시에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녹색 공작석을 가른 분말로 아이샤도우 눈화장을 했는데요. 네네. 이는 메파토이라는 파리를 쫓고 살균과 면역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또 클레오파트라 하면 눈의 위와 아래가 두껍고 긴 검정 아이라인 화장이 유명한데요. 맞아요. 이는 석탄으로 진하게 그려서 악마에 대항하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네. 요즘 야구 경기할 때 선수들이 눈 아래 검정 테이프를 바르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눈 보호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맞아요. 태양열을 흡수해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기후와 환경을 반영한 화장술이 이집트에서 발달했는데요. 네. 또 동식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헤어 컬러를 시도하다 아쉽게도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고.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허허허허. 천연 식물 가루를 빻아서 사용한 헤나 헤어 컬러는 지금도 뷰티 사롱에서 행해지고 있어서 네. 헤어 염색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등 종교인들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또 일반인들은 해충으로부터 피부 보호나 몸의 채취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향 오일을 활용했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의 향수와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이 되었고요. 그 당시 매우 성행했습니다. 네. 자, 정말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뭐 다 했네요. 네. 맞아요. 자, 고대 이집트 시대의 미용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때 가발 문화가 성행했다면 로마 시대에는 어땠을까? 로마 시대에도 가발이 성행했습니까? 로마는 포에니 전쟁, 프로테스탄트 전쟁 등으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가발보다는 대부분 짧은 헤어스타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가발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가발은 지금과 같이 탈모를 가리는 용도로 탈모인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인모 가발이 매우 비싸다 보니 네. 가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발 전용 노예를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발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중세 시대의 가발 문화도 궁금합니다. 5세기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축복이 악마의 상징인 가발에 막혀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가발 착용은 간음보다 더 큰 죄로 여겨지면서 유럽에서 사실상 가발은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영향으로 중세에는 머리를 자르거나 웨이브를 넣는 것을 금하는 풍습이 있었고요. 네. 가발을 못 쓰게 되자 중세 말기 여성들은 점점 머리 장식과 헤드 드레스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패션사상 여자 모자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네, 종교적인 이유로 가발이 사라지면서 이제 모자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중심 사회인 중세 시대에는 가발을 착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14세기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천년간 유지되었던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예. 가발은 다시 유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네. 하나는 허탈감에서 오는 염세주의와 또 하나는 현재를 즐기자는 쾌락주의입니다. 이로 인해 성적인 문란함은 매독이 성행하는 사회를 만들었고요. 네. 매독은 피부 발진과 반점 그리고 탈모를 초래하게 되죠.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다시 가발이 유행하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되면 성병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다시 가발이 성행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왕실에서 유행이 시작되는데요. 17세기 중반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3세는 무려 20대 초반에 네. 또 태왕왕 루이 14세는 30대 중반부터 탈모가 되어서 네. 가발 애호가가 되었고요. 네. 무려 48명의 가발 장인을 따로 궁전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왕들도 탈모를 비껴갈 수는 없었군요. 무려 네네. 48명의 가발 장인을 두다니까 정말 가발 애호가라고 불릴만 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왕이 가발을 애호하니 신하들도 따라서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고요. 네. 프랑스 궁전은 가발 쓴 이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발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하급 관리들은 가발처럼 보이려고 그냥 머리를 묶고 다니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가발 유행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다시 가발로 지위와 부를 과시하게 됩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가발로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역사도 반복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가발이 이렇게 외모 관리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타인과 차별을 꾀하면서 생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다 보니 아주 어이없고 난감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가발 안에 진짜 새가 든 새 장을 얹은 가발 장식을 한다던가 네. 또 배 모양을 머리에 웅장하게 띄우고 다닌다든가 하다 보니 가발에 철심을 박아 최대한 높고 풍성하게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목에 무리가 가서 중상을 입기도 하고요. 또 번개가 칠 때마다
철 보형물 때문에 벼락을 맞을까봐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생명 위협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생명 위협도 불사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참 많은 시대였습니다. 네. 참 우픈 르네상스 시대, 미용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 기억에 르네상스 시대나 17, 18세기를 묘사한 영화나 관련 자료를 보면 음악가나 귀족들이 하얀색 웨이브가 있는 가발을 착용한 걸 볼 수 있었어요. 와우,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그 시대 남성의 가발은 권위와 지성을 상징한다고 해서 흰색이 유명했습니다. 네. 이를 퍼루쿠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마지막 틈새 퀴즈 하나 또 내볼까요? 네. 우리가 호텔 등에 가면 화장실을 메이크업룸 혹은 파우더룸이라고도 하는데요. 맞아요. 이 파우더룸은 퍼루쿠를 만드는 곳에서 유래됐다고 하면 O, 아니면 X. 당연히 연관이 있으니까 내셨겠죠. 저는 동그라미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 퍼루쿠의 흰색을 내기 위해 주로 하얀 밀가루를 뿌리곤 했는데요. 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는 가발에 밀가루를 뿌리는 방을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화장 등 몸을 치장하는 공간을 뜻하는 파우더룸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파우더룸이 그렇게 유래가 됐거군요. 그럼 이 퍼루쿠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퍼루쿠는 가격이 엄청 비싸서 평상시 쓰는 작은 가발도 보통 런던 시민은 일주일치 임금을 줘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우. 빅 위그라고 불리 긴 퍼루쿠는 네. 요즘 가치로 1,200만 원 정도나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주로 궁전이나 귀족 집안에서 음악회를 열다 보니까 네. 퍼루쿠를 쓰는 것이 필수였는데요. 모차르트는 빈에서 활동할 당시 연봉이 현재 가치로 2억 원이나 되는데도 네. 고급 의복과 이 퍼루쿠 등에 소비하다 보니 어휴. 늘 빚에 허덕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미용에 대한 관심과 치장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서양 미용의 역사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네. 미용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그 시대의 사회 상황과 사상을 반영하면서 변모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있다면 네. 동양엔 중국 현종의 후군 왕귀비가 대표적인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시대와 지금의 미인 기준이 달라서 미인이었다 아니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둘은 누구보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미용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즉 아름다움은 선천적인 부분보다는 후천적인 미용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자, 실용의 문 클래스, 오늘은 미용이란 무엇인가, 서양 미용의 역사를 통해 보는 현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